오늘 광주를 방문한 김진태 의원을 향해 시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5.18 망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유한국당이 나서 사과했고 여야 사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방침에 항의하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몰려가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9% 넘게 상승한 가운데 서울 강남 공시지가는 23%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지만 시세차가 여전히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가 의심되는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고 건축 자재들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공터에 택지 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빈집 60채가 지어졌습니다. 현장 K에서 고발합니다. 미수습 학생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3년 동안 미뤄져 왔던 세월호 희생 학생들에 대한 명예 졸업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입장을 다시 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 여부는 검증돼야 한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 당내 선거운동을 위해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먼저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태는 사퇴하라! 논란의 당사자가 온다는 소식에 미리 기다리고 있던 5.18 단체들. 김진태 의원 측의 차량이 도착하자 항의는 한층 격렬해집니다. 누가 우주지와 무슨 사람들이야? 아우 가라반에 가! 전국 순회 일정에 오늘 예정지가 광주여서 당원들이 모인 사무실에도 뒷문으로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김 의원은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을 되풀이했고 망언 사과 요구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내려질 거다. 나흘째 침묵하던 이종명 의원도 처음으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5.18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검증되고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난 5.18 북한군 개입설과 행정법원의 불가 판결을 받은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을 사퇴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고 말했던 김순례 의원도 명단 공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명단 공개 말씀드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당사자들이 허위 주장이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들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사과의 진정성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이들 3명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결국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들 의원들의 5.18 망언이 역사 해석이나 견해 차이의 수준을 넘어선 허위 주장이고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를 위배한 발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른 여야 사당은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정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5.18 공청회 발언은 허위고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청회 개최 이후 나흘 만에 나온 입장 표명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생명력이라던 하루 전 해명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이 명백하였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행사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함께 본인까지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하며 의원직 제명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당이 같이 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제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한국당이 북한군 개입 여부 조사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던 만큼 여기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군 관련한 개인 여부 관련한 진상조사를 뺀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시는 것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고 여야 사당은 한국당에 당 차원에서 문제 의원들을 출당시키라고 압박 중입니다. 일부에선 의원직 제명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반드시 제명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여야 사당은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이런 5.18 망언 같은 역사적 사실 왜곡과 법적 처벌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 주장이지만 법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지만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거나 나치를 찬양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사당이 5.18의 역사적 사실 왜곡을 막기 위한 관련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우 인사 지만원 씨의 유튜브 방송 5.18 북한군 개입설을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북한이 쏴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자극을 시킨 거예요. 마치 기영군이 쓴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지 씨는 이런 주장을 했다 5.18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몇 차례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2012년엔 5.18이 북한이 개입한 내란 음모라는 주장이 왜곡이라는 점은 인정됐지만 5.18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2013년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 짜고 북한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 주장은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왜곡된 주장을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5.18이라는 왜곡, 폄훼 이런 것들 대응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자며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5.18 왜곡 금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동참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초안에는 5.18 왜곡 비방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하고 토론회, 간담회 등의 발언까지도 규제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을 찬양하거나 부정하기만 해도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점거 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교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압박하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연결하겠습니다. 서병래 기자, 지금 화면 뒤쪽에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앉아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군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서울시 교육청 복도에는 70여 명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 소속 원장과 교사들인데요. 이들은 오늘 오후 4시쯤 사전 약속 없이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 점거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지금 항의 방문한 이유가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각 유치원에 공문 한 장을 보냈는데요. 유치원들이 3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동안 지원하던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을 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가지 조건은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온라인 원화 모집 처음 학교로 참여, 그리고 원비 인상률 상한을 1.4% 이내로 맞추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히 에듀파인 도입이 중요 쟁점입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유치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어도 에듀파인을 쓰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압박하는 자세를 취한 건데요. 그러자 유치원과 교사들이 반발해서 점거 농성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로 시교육청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 아주 입장이 완강한 모양이죠? 예, 양쪽이 조금 전 내일 정식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성하던 원장들과 교사들도 밤샘 농성까지는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하지만 양쪽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교육청도 이미 내린 지침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도 교육청이 예정대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더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내일 일단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겠군요. 서울시교육청의 서병립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폐원을 신청하는 사립유치원도 늘었습니다. 갑작스런 폐원 통보에 학부모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고된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호준 기자입니다. 이 사립유치원은 설 연휴 전날 밤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달 말 유치원 문을 닫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하죠, 솔직히. 너무 급작스럽게 명절 전에 그냥 아예 통보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학부모 사전 동의 절차도 유치원생을 어디로 재배치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여기 2월 28일 폐원은 맞나요, 유치원이? 아니, 일단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폐원 신청은 지난해 11월 비리 유치원 사태 이후 늘었다가 잠시 줄었는데 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대형 사립유치원의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200엔 이상일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에듀파인에 의무 등록을 해야 될 텐데 아마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150곳에 가깝습니다. 갑작스런 폐원 통보는 학부모들에겐 날벼락과 같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원화 배치가 끝났고 사립유치원도 대부분 모집을 마친 시기여서 더욱 난감합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통보받으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혼란이 많이 스러웠던 거 하고 결국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육부는 학부모 동의 없이 멋대로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는 폐원을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원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혼란은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전국의 땅값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9%, 서울은 13%, 서울 강남은 23% 이렇게 비싼 땅일수록 많이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당연히 세금은 오르고 더불어 임대료도 혹시 상승하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시지가가 더 올라야 한다.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반대의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먼저 신선민 기자가 공시지가 상승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공개됐습니다. 평균 9.42% 올라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와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3년간 땅값 상승률 1위였던 제주는 4위로 밀려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중구가 20% 이상 크게 상승한 반면 동대문구와 금천구 등은 7%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시세가 급등하였거나 저평가됐던 이런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서민들이라든가 자영업자가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역시 상승폭을 최소화했습니다. 비싼 땅일수록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땅은 제곱미터당 1억 8천여만 원, 가격이 2배로 급등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이 백화점 땅도 제곱미터당 6,09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땅은 전체 표준지의 0.4%로 1년 새 20% 넘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99.6%, 대부분의 땅은 7%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국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4.8%로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전국 3,300여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5월 말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값비싼 땅들의 공시지가를 올렸다지만 정말 초고가 건물의 시세 반영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평균 시세 반영률은 60%에 훨씬 못 미친 40% 수준이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 현대차 그룹은 300억 원 넘게 세금을 덜 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에 집중된 초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부지입니다. 5년 전 사들였을 당시 실제 거래가는 10조 5천억 원.
하지만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턱없이 낮았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20% 선에 그쳤습니다. 올해 발표된 공시지가는 4조 4천억 원, 1년 새 크게 올랐다지만 여전히 실거래가의 42%에 불과합니다. 60%를 웃도는 전국 토지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시지가로 현대차그룹은 수년간 막대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지난해 이 땅에 대해 납부한 보유세는 264억 원. 하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적용했다면 553억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시세와의 차이가 여전히 큰 탓에 역시 3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덜 낼 걸로 예측됐습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훼손된 게 큰 문제고 나아가서 그 세제 근간을 아무래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부담의 공평화를 통해서 그 효과를 좀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게 필요하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5대 재벌그룹이 소유한 주요 건물들의 땅값은 시세의 39%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 건물의 공시지가가 유독 저평가되면서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사실상 세금 혜택으로 작용한 겁니다. 서울에 집중된 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 산정이 수십 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오늘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공시지가 조회였습니다. 내가 가진 땅값은 어떻게 되나? 이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앞으로 있을 아파트 공시 가격도 관심사입니다. 경제부 김나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서울에 집중된 이 초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국토부가 왜 공개하지 않는 거죠? 네, 기자들이 두 번이나 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을 질문을 했는데 납득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뢰를 얻으려면 제대로 된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달 단독주택 공시 가격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비싼 곳 위주로 올리고 있는데 이 정책 기조가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조세 형평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공시가를 바로잡아서 그동안 부동산 부자들이 사실상 내지 않고 있던 셈이었던 세금을 제대로 물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겠다는 건데 지금 시세 반영률을 보면 지난해보다 고작 2% 오른 데에 불과한데 이게 조세 형평성이 이루어질지요? 네,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0% 가까이 오른 건 맞는데요. 실제 실거래가 반영률을 보면 여전히 64.8%로 2.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폭 인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찔끔 인상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면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비슷하게 해라. 적어도 80%는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80%는 돼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내일이 되면 네. 내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일이 된단 말이죠. 서민들에게 혹시 이래저래 내는 돈이 더 많아지지 않을지 걱정스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땅값 오르면서 건보료 뛰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99%가 넘는 전국 대부분의 땅값 상승률은 7% 정도입니다. 지난해 6% 정도 올랐으니까요. 급격한 인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이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된 게 임대료 상승이에요. 네. 땅값이 오르면 상가가 집중된 곳에 임대료 밀어내기로 오르지 않을까.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네,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땅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 상당수 지자체들이 국토부에 급격한 인상은 안 된다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정부는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임차인의 95%가량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공실도 많은 상황이어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떠넘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집값, 땅값에 대한 전반적 기조를 보면 지난달 단독주택 그리고 오늘 토지 4월에 아파트
공시 가격 나오죠? 네. 아파트도 많이 오릅니까? 네, 4월 30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장 조사와 가격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보면은 68.1%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와의 차이가 그만큼 좁혀져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폭도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건데 사실 그런데 지난해 올랐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네. 시세가 좀 더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세 인상분만으로도 사실 공시가격의 대폭, 그러니까 적지 않은 폭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같은 서울 아파트라고 해도 이 시세 반영률이 강남 3구의 경우에는 6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0%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맞춘다면 이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공시 가격을 조정하고 줄이는 것도 결국 목적은 부동산 가격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될까요? 봄철 이사철이 다가온 요즘에도 여전히 거래는 뜸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4월과 5월 개별 주택과 땅에 대한 정부 공시가 차례로 진행이 되면서 높아진 세 부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부 김나나 기자였습니다. 3.1절 특별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우병과 세월호,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상 등 주요 식육 사건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면 고려 대상입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은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검토를 거쳐 최근 사면 집행 범위와 대상자 분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시위법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광우병과 세월호,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밀양 송전탑과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면 고려 대상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강정마을을 찾은 자리에서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사면 복권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뇌물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은 배제 기류가 강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인 배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 결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최종 대상은 오는 2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보름 앞둔 가운데 베트남 외교장관이 오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정상회담 전후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북한 측을 대신해서 호텔 예약을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하노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한승현 기자, 베트남 외교장관이 평양에서 북측과 어떤 논의를 할까요?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까? 네, 판빈민 베트남 외교장관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왜 갔는지는 누구와 함께 갔는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 장관이 의전 문제를 총괄하는 의전 국장과 함께 갔으니까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전후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국빈 방문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국빈 방문을 한다면 언제 어디를 방문할지 또 숙소는 어떻게 하고 동선은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게 북측 의전 담당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언제 하노이를 방문하냐인데요.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에도 회담 2주 전에 김창선 부장이 현지에 가서 답사한 만큼 이번에도 곧 이르면 오늘 하노이에 와서 현지를 둘러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면 뒤쪽으로도 고층 건물이 많이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숙소로 몇몇 곳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딘지 조금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취재를 해봤더니 크라운 플라자 호텔이 김 위원장이 묵을 숙소로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호텔은 회담 당일인 27일과 28일에 모든 방의 예약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베트남 정부가 이미 예약을 해서라고 하는데요. 호텔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Because that bed we have a group of government, so we fully booked the cheap room for government group already.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더 이상은 기밀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북한 측을 대신해 베트남 정부가 예약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호텔은 회담장으로 예상되는 국립 컨벤션 센터와는 직선거리로 2.7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멜리아 호텔이나 인터콘티넨탈 호텔보다 가까운 점도 숙소로 선택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한 농촌 지역인데요. 휑한 논밭 한가운데 건물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생긴 모습이 모두 똑같아서 장난감 마을이나 촬영 세트장 같습니다. 카메라를 돌려보니 인근에도 비슷한 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주택이 60채로 모두 빈집, 이른바 유령주택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화홍지구 이야기인데 어찌된 상황인지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의 한 마을입니다. 창문 하나에 문 하나, 조립식 주택들이 줄을 맞춰 서 있습니다. 한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이 산 흔적이 없습니다.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석 달치 수도요금 고지서 뭉치가 문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주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당수 집들이 이처럼 좁은 간격을 두고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팔을 벌려보니 손끝이 벽에 닿을 정도입니다. 집만 잔뜩 있고 주차 공간은 아예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었어요? 18년도에. 저 꼭대기 다 짓는다 그래. 가시면 거기도 또 이렇게 해놓고 있었어요. 항공사진을 확인해 보니 2017년 6월까진 논이거나 잡초가 무성한 공터였습니다. 집이 들어서기 시작한 건 2017년 가을부터입니다. 왜 그때부터였을까?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권선구에 있는 군 공항을 경기도 화성 화홍지구로 옮기겠다고 발표합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을 노린 걸로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17년도부터 얘기가 있었나? 보상 나올 비행기장에 들어오니까 뭐 저런 거 짓는 거 보상 받으려고 짓는다. 유령주택이 어떻게 돈이 되는 걸까? 주택 건축을 알선한 개발업자를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프리미엄이 3억에서 한 5억 정도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10배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고수익 비결을 묻자 이주자 택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소음지대가 있어요. 이주자 택지를 주는 거고 보상을 주는 거고요. 이주자 택지는 대규모 개발로 땅을 수용당할 경우 사업 공고 1년 전까지 살고 있던 주민에게 다른 지역의 땅을 시세보다 싸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사는 것처럼 꾸며놓는 게 핵심인 셈입니다. 전입신고는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 실제로 거주하실 필요는 없어요. 검사 같은 건 안 나와요? 근데 검사가 오는 건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어서 전기 그걸 가스나 이런 걸 보고 해드릴 거고. 투기가 의심되는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고 건축 자재들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분양자들하고 계약서를 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충 지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주자 택지를 악용한 투기는 2013년 오송 KTX 역세권 개발에 불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가 크게 늘면서 결국 개발은 취소됐습니다. 개발업자들이 이용 비용을 이제 퍼뜨린 거죠. 저희 카드 걸린 걸 못 보셨죠? 이용 비용에 속지 마요. 지금 상태로서 궁금하게 안 들어오니까. 화성시도 문제의 주택들이 투기성이 짙다고 보고 있지만 현행법상 건축 허가를 안 해줄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오늘 단원고에서 열렸습니다. 희생 학생들의 졸업이 예정됐던 해에서 3년이 지난 후에야 학부모들이 대신에 받아든 명예 졸업장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 이름이 한 명 한 명 불립니다. 정가연, 조은화, 한고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이었던 희생학생 250명의 이름이 모두 호명됐습니다. 단원고 후배들은 그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계절은 여러 번 바뀌고 친구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마음은 아직 제자리에 머무른 채 시간만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들의 졸업식이 열리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란 고래의 꿈으로 돌아온 우리 아이들의 명예 졸업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명예 졸업장은 학부모들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 위해서 이쁜 모습 보이겠다고, 아들 위해서 엄마 씩씩하게 해놓고 오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졸업식이 열리기까지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6년 생존 학생들이 졸업할 당시 학교 측이 희생 학생들을 제적 처리해 졸업식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족들의 반발로 학적은 다시 복원됐지만 미수습 학생들의 문제가 남아있어 졸업식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아직도 남현철 군과 박영인 군을 찾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올해엔 졸업식을 진행하길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엄마 아빠들이 요구한 것은 가장 첫 번째 아이들의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매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남아있는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도 곧 사라질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지난한 순간들을 겪어왔던 이곳은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회를 바라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데요. 문예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이제 곧 만 5년. 그날의 비극을 되새기며 아픔을 나누는 발길이 오늘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각하는 줄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있구나. 참사 석 달 뒤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세운 천막. 이곳은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중심 공간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받았어요. 뭐 사인 받고 감사합니다. 이것만 7, 8시간 하루 종일. 보수단체의 이른바 맞불 집회. 가짜뉴스에서 비롯한 모욕 속에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학교 청년 입학 이런 거는 너무 요구가 과합니다. 이제 이곳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서울시와 4.16 가족협의회가 분향소와 천막 14동을 이르면 이달 안에 치우기로 했습니다. 대신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영정사진의 형태가 아닌 세월호 참사가 앞으로 후세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제대로 된 기억과 그리고 그 내에서 담아내야 될 교육적인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공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시작하는 내년 초까지만 임시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이후 기업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 유가족들과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지난해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됐습니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법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고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맡아왔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와 재판 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터키 법인 주재원이 현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내 대기업 터키 법인 주재원이 퇴근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현지인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총영사가 터키치안 관계자를 만나 조속한 범인 검거를 촉구하고 우리 기업과 주재원들에 대한 순찰과 신변 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구치소 밖에서 이어오던 황제보석 생활이 밝혀진 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구치소 생활은 어땠을까요? KBS 취재 결과 거의 매일 변호사와 만나는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보석으로 7년 넘게 구치소 밖에 있으면서 술과 담배를 일삼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지난해 12월 법원은 보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번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이 전 회장의 변호사 접견 현황. 하루에 많게는 5시간까지 변호사를 만난 기록이 빽빽합니다. 수감 직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35차례. 접견이 가능했던 날은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32일. 이 가운데 나흘만 제외하고 하루 평균 1시간 반씩 변호사를 접견한 겁니다. 변호인 접견권이 일부 기업 총수나 경제사범들의 경우에 자신들의 휴식 시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투명한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교도관이 대화 내용을 받아 적는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사 접견은 별도의 공간에 의자와 탁자까지 제공됩니다.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아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때에 따라 간식을 먹으며 수감자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0일 수감 기간 동안 280번 넘게 변호사를 만나는 등 재벌 총수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7년의 황제 보석 생활에 이어 재수감되어서도 변호사 접견 시간을 사실상 휴게 시간으로 쓴다면 이것은 자기 방어권을 넘어선 황제 복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한두 시간씩 변호사를 접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평균 1,000만 원 가량입니다. 8년을 끌어온 이 전 회장의 경영 비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5일 내려집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도 자유한국당 소식이죠? 네, 한국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윤곽이 나왔는데요. 보이콧을 보이콧했다고 할 수 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국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5.18 공청회 사태에서 보듯이 자유한국당은 과거 회기 이슈가 터지면 수습불능이 될 정도로 취약한 정당입니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까지도 무시한 채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 당대표 후보는 3명, 3파전인 거죠? 3파전이 된 거죠. 후보만 보면 황교안 전 총리, 김진태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이렇게 3파전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친박 대 비박 이 구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자 이런 일성을 유지해 왔는데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분석을 보면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는 사실 황교안 전 총리 대세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번 전당대회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추대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오 전 시장이 유일한 대항마가 된 상황이죠. 오 전 시장이 이걸 잘 모를까요? 그래도 극우 비박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됐으니까 그 정도 상황은 이제 알고 이제 출마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문제는 만에 하나 오 전 시장 입장에서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본인이 안 될 경우가 또 문제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또 개혁보수 이미지를 계속 이어간다면 이미 대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 그 미래도 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 보면 과거의 행적이 여러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뒤에 사진을 보시면요. 지난해 말에 한국당 입당식을 할 때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2011년도에 무상급식 투표로 서울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한 사주였는데 이때 박원순 시장이 등장했으니까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빚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친박 진영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는 게 탄핵 정국 때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으로 들어갔고
이후에 국민의당 합당 때 또 탈당을 해서 결국 한국당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친박 진영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어렵게 3파전이 된 건데 전당대회가 흥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상황이긴 하지만 이른바 친박 대 비박 그리고 양강구도 그리고 한 명은 정치 신인 한 명은 탈당파 뭐 이런 이제 관전 포인트가 좀 생겨나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흥행에 대한 좀 기대를 내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유섭 기자였습니다. 국산 생태로 만든 음식을 비롯해 소형 갈치와 고등어, 암컷 대게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해상뿐만 아니라 식당과 도소매업장 등 유통 단계까지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 바다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명태잡이가 전면 금지됐으며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의 고등어 등도 어획이 금지됐습니다. 사람에게 던져져 죽은 강아지 소식에 이어 이번엔 한 원룸에서 반려견 1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견주가 한 달 가까이 방치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룸 안에 들어서자 몰티즈 사체가 눈에 띕니다. 장롱과 부엌 등 곳곳에 사체와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방 안에선 반려견 사체 11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거의 처참할 정도로 그냥 사체가 집안 구석구석에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한 곳은 그 옷장 안에 한 6, 7구 정도의 사체가 몰려 있었습니다. 거의 무덤처럼. 맥박이 미약하게 남아 끼고 있던 한 마리는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원룸입니다. 견주 A씨는 반려견들을 내버려둔 채 본가인 대전으로 떠나 반려견들을 약 한 달이 넘도록 방치했습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러 간 원룸 관리인이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곳에 살던 40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급한 사정이 생겨 대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며 밥을 주기 위해 두세 차례 원룸에 왔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언제 거기를 왔다 갔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려고 추가 조사하려고 했거든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던지는 일이 일어난 데 이어 방치된 반려견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연문서를 SNS로 유포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짜뉴스를 작성해 최초로 유포한 29살 정모 씨와 이를 블로그에 게시한 35살 최모 씨 등 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의 인수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인수 제안에 대해 불참 의사를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산업은행은 3월 초 이사회 승인을 거쳐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